퍼스트 무버가 테슬라지만 굳이 펀드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의 꼭지인 경우들이 많죠. 재미를 못 봐요. ETF가 섹터로 투자한다곤 하지만 그래도 가격 등락이 눈에 보여서 매수를 할 때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쵸. 네. 그래서 펀드로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QQQ ETF vs 4차 혁명 테크놀로지 펀드랑 차이가 많이 날까요? 펀드는 가격이 안 보여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서 장기 투자가 편한 면이 있는데 자, 근데 펀드는 환매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만기 전에 환매를 하게 되면 환매 수수료라는 게 있고요. ETF는 거래 비용 자체가 펀드보다는 적습니다. ETF 섹터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확실하게 ETF가 더 매력이 있습니다. 낮은 매매는 거래 비용 코스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펀드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펀드는 기준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매일마다 한 번에 그 기준 가격을 토대로 해서 매수나 환매를 하는 거거든요. 매입 환매를.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 유동성이나 황금성, 내가 어느 때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할 때라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ETF가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펀드는 뭐냐면은 흔히 말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겁니다. 시장 수익률이라는 것은 벤치마크를 토대로 벤치마크를 따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알파는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서 어떻게 더 대응을 잘하는 부분들에서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보다 펀드 매니저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긴 해요.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또 펀드 자금이 유출돼서 펀드 런이 발생을 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요새는 정보가 하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죠. 그러한 부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QQQ ETF가 오히려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매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드는 보통 공모펀드로 많이 있잖아요. 공개적인 사람들 모집을 해가지고 수익률이 좋은 펀드를 많이 가입을 하죠. 보통 수익률이 좋은 펀드에 가입을 했었을 때는 거의 꼭지인 경우들이 많죠. 재미를 못 봐요. 못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펀드도 봤었을 때는 장기 투자를 해서도 그만한 수익률을 쫓아가는 것도 힘듭니다.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팔고 싶으면은 팔았을 때 있잖아요. 근데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손실도 보고 거래 비용도 내야 되는 이중고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ETF는 내가 직접적으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건 좀 대응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일단 바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 하루 이틀 이상에 대한 시간 가치에 대한 리스크, 시간 리스크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측면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많이 공부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전문적인 지식, 역량도 충분히 제고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많이 공부들 하세요. 그렇게 또 보니까. 요새는 직장인 스터디가 막 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때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하면서 토론을 하는 문화, 그리고 내가 잘 아는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게 진짜 좋거든요. 4차 산업 펀드라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4차 산업에 어떤 산업이 들어갈지는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I가 될 수도 있고,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등등 이런 산업군들에 투자를 하지만 그 안에서 펀드 매니저가 또 잘못 투자할 수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당 종목과 좀 거리가 먼 걸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전에 투자에 대한 그 검토를 당연히 하겠죠. 이렇게 이 종목에 대해서 철저하게 투자관리위원회, 투자운용위원회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서 들어가는데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확실히 정보력에서는 많이 앞서 있죠. 그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 비용을 받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나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는 그래도 펀드가 좋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펀드가 수익보다는 손실을 봤던 기억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는 투자들이 필요하고 철저하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시작을 한다면은 그런 펀드 매니저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날 수 있거든요. 펀드 매니저는 큰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안정성 위주로 운영을 합니다. 자금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변동성을 줄이는 기반을 많이 택합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한 산업군에만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그 산업이 안 좋을 때는 큰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산업이 좋다 같아부터 이걸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나 이런 얘기를 드린 거는 2차 전지 펀드 들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종들을 공부를 하고 만약에 열심히 공부하고 한다고 하면 투자를 한다면은 굳이 펀드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개별 기업이라든지 또는 ETF, 나는 개별 기업에 들어가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차라리 몽땅 종목군들이 다양하게 있는 ETF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비용을 좀 더 최소화시키고 그 안에서 만약에 내가 수익을 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더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본업이 다 있으실 거예요.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거는 변동성인 겁니다. 변동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이제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자금에 돈을 잃어도 괜찮은다면서 내가 어떤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고 분산 투자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운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현금도 갖고 있고요. 멘탈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저는 운동을 합니다. 아, 운동? 예, 운동하고요. 어떤 운동하세요? 등산. 와. 예, 등산하고 그리고 매일 이제 저는 방송에 나가고 강연을 하다 보니까 또 복습을 하고 시장에 대해서 프리뷰도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갈지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지속적인 공부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투자를 하는 데서 100%라는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들고 확률이 이 정도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고 네. 당연히 그 투자에 있어서는 100% 확실히 없기 때문에 전액 투자를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일정 부분 투자를 하고 기업이 떨어졌을 때 주가가 떨어졌었을 때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들도 필요한 거죠. 그런 걸로 해서 여유 자산을 좀 하게 된다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느 시기라는 게 또 언제 투자하는 게 좋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한 달에 한번 월급 받았을 때 일정 부분씩 고정급이 나왔었을 때 해서 일정 부분을 계속 넣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ETF는 상장 폐지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제가 앞서 상장 폐지 기준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상관계수라는 게 순자산 가치랑 아까 NAV라고 했죠. 네. 순자산 가치랑 일간 변동률이 10% 이상 차이가 3개월간 지속되는 경우 이게 결국은 뭐냐면 기업 회사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그 수급적인 관리, 유동성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추적 오차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거죠, 이게. NAV 간의 이 한 주당 순자산 가치와의 일간 변동률 자체가 이 괴리율이나 추적 오차 관리 위험이 잘 되어 있는 ETF 그리고 유동성 같은 경우에도 이 1사 이상 많은 증권사가 참여하고 있는 ETF 그다음에 순자산 총액이 50억 미만 사유로 발생했을 때는 다음 반기 말까지 해소가 안 되면 상장 폐지가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총액이 300억 이상 되는 ETF 같은 경우들 그런 ETF들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 회사가 어떤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그 미미한 수준이고 보통 ETF 지수는 대형주 위주로 시가총액이 높은 비중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변동률 자체를 굉장히 좀 줄이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분산 투자의 효과는 결국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도 발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개별 기업에 대한 이 회사 망하냐 어떻게 되냐 그런 마음고생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을 봤었을 때는 좀 더 마음 편하고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이 상황에서는 좀 안전자산 ETF를 일정 부분 넣어야겠다. 그게 바로 현금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코로나 때 왜 와장창 했었잖아요. 네. 그때는 어떤 쪽에 좀 투자를 집중하셨어요? 그때 투자했었을 때 코로나19 관련주들도 생각을 했었어요. 비대면 관련주들, 네. 결제 관련주들 생각했었어요. 그때는 결제가 온라인으로 해서 결제 금액이 누적 금액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때 떨어졌을 때 저는 2차 전지를 또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는 그 어떤 스탠스는 있는데 저는 그때 올라갈 줄 몰랐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근데 유럽에서 하도 그 확진자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유럽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으로 해서 투자를 많이 했다 보니까 경제가 정상화가 안 되다 보니까 공장이 셧다운이 발생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매출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가가 안 좋았는데 또 정상화가 되니까 빠르게 가동률 하면서 그 테슬라 인도량이 늘어나고 유럽의 자동차 판매 대수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실적 개선이 빠르게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서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업종에 대해서 시장에 의해서 크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처음에 일정 부분에 조금 여유 있는 자산을 가지고 해서 분할식으로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의 성장성은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씩 담아 놓다 보니까 내가 샀던 가격들이 점차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 업종이나 사면 안 돼요. 성장 업종을 갖추면서 주가가 떨어졌었을 때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도 주가가 떨어지면 항상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싸진 거 아니야?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생각이 나면은 일정 부분만 조금만 담으시면 돼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떨어질 수 있을 거에 대비해서 또 담아두고, 내가 또 다음 달 됐는데 조금 올랐어요. 근데 나는 5년 동안 이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또 일부 담아두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긴 호흡의 시각을 가지고 나서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 배당도 받으면서 매매 차익을 발생할 수 있는, 지금 저금리 시대에서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ETF는 진짜 좀 적은 것 같아요.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너무 많이 만들어도 또 좋지 않는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상장 폐지 기준에 부합될, 난 ETF를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순자산 가치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동성도 없어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권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한참 BBIG 관련된 부분에서 지수를 만들어서 ETF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주식만 투자하면은 어려움이 있다. 개별 기업에 대한 것들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기초 자산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돼서 더 폭넓게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금융의 선진화라고 보거든요. 제가 장점을 얘기했을 때 기초 자산의 다양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거래 금액이 아직은 작긴 해요. 올라갔긴 합니다. 계속해서 거래 자산 총액은 올라가고 있어요. 거래 금액 총액은. 근데 국내에 대한 ETF 관심을 많은 분들께서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ETF를 통해서 연금 저축도 할 수 있잖아요. 연금 저축도 할 수 있고, 또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또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비과세 혜택도 있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들에서 충분히 여건들을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테슬라 많이 외쳤었거든요. 네. 개별 종목 투자는 안 하십니까? 테슬라는 개별 종목 투자는 안 합니다. 테슬라 가치가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가치가 나왔을 때 영업이익은 삼성전자와 엄청난 차이가 나요. 테슬라 같은 경우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한 원화로 봤을 때 1조 한 3천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40조, 50조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가치보다 더 많이 받고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은 단순히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때문에 또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 부분 때문에 테슬라에 밸류를 더 많이 부여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거품이 날 수도 있고 기술력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 리스크가 커요. 그만큼 성장주들이 들어갔었을 때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가고 하도 또 환호성을 치고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좀 없어져야 돼요. 약간 반포기 상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됐었을 때 테슬라는 원래대로 본질 가치대로는 다 해소시키지는 않겠지만 지금 갖고 있는 모멘텀 자체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상용화가 되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거잖아요. 상용화가 돼야지 이 회사의 매출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이거는 초입이거든요. 근데 정말 나는 길게 보겠다. 이 앨런 머스크의 정말 이 상상력에 투자를 하고 그 사람의 경영 능력,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네, 뭐 2023년인가 뭐 그때 화성으로 네, 지금 스페이스 X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을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성장을 지금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테슬라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했었으면 정말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재무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냐가 문제거든요. 기대감에 소멸시키는 것은 결국은 실적으로 해서 회사가 잘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게 보여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 기대감만큼 다시 주가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를 차라리 테슬라 투자하는 것보다 폭스바겐 관련주들을 투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왜요? 퍼스트 무버가 테슬라지만 테슬라가 1등으로 가고 있는 거를 제재하기 위해서 자동차 OEM 업체들, 기존 OEM 업체들이 분명히 충분히 또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나갈 거거든요. 테슬라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컨센서스 자체가 자동차 OEM 업체들이 전기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 기업들 여러 군데를 분산 투자하는 게 오히려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테슬라의 마켓시어가 뺏기잖아요. 그 마켓시어를 자동차 다른 업체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GM이라든지 폭스바겐이 될 수도 있고요. 아우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업체들이 새로운 세그먼트향 자동차 라인업 출시를 통해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면서 같이 종목을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더 좋을 것이다. 다만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이 2차 전지 산업이나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성장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기에 무게를 두고 하는 거죠. 제가 썸네일을 부동산 세금 이걸로 벌어서 내자 이렇게 제가 달아놨거든요. 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보고 들어오셨을 텐데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종부세, 재산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런 식으로 공모주 투자라든지 ETF 투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꼭 부동산 세금을 꼭 부동산 투자에서 벌어서 낼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왔던 핵심 이야기들 정리하자면 2차 전지, 항공 물류, 디스플레이 이거 세 개만 기억하셔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앞으로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색다른 주식 전문가분들은 몇 번 나오긴 하셨지만 오늘은 좀 ETF 딱 요 종목 요 섹터에 좀 국한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도 오늘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